저는 지금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사도 놀란 과일의 힘으로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신장이 되살아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게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0명 중 1명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 약 90%는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경고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신장은 묵묵히 조용히 그 기능을 잃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는 투석기가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피를 뽑아서 기계로 걸러내고 다시 몸에 넣는 과정을 평생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일 3가지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석실에 앉아 있는 삶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과 뛰어노는 삶,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먼저 신장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그저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하는 수많은 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신장은 여러분 몸의 등쪽 양쪽에 하나씩 있는 주먹만 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무게는 약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보다도 가벼운 이 작은 기관이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드럼통 하나 분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이 하루에 신장을 통과합니다. 신장은 이 혈액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여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180리터의 혈액에서 단 2리터 정도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밀하게 처리되어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아지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적어지는 것이 바로 신장의 조절 덕분입니다. 신장이 없다면 우리 몸은 금세 탈수되거나 수분 과다로 부어오를 것입니다. 신장은 또한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에 경련이 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도 조절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골수에 신호를 보내 적혈구를 만들게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깁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항상 피곤하고 창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신장은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약해집니다. 신장 환자들에게 골다공증이 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정수시설이자 조절센터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 단위가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하나둘씩 손상되어도 나머지 네프론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서 기능을 유지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이 한 명씩 그만두어도 남은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신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는 보통 신장 기능이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장이 손상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전 세계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얽혀서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이 혈관들이 당분에 의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결국 신장 질환을 앓게 됩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무서운 확률입니다. 그리고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장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이 약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손상됩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에 오래 노출되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압은 신장을 더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빠르게 나빠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4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기능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관리하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노화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이미 60대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에 투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남용입니다. 특히 진통제와 소염제가 문제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생리통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십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자주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일명 NSAIDs라고 불리는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단기간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노화, 약물 남용.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각하는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소변을 세게 보면 누구나 약간의 거품이 생깁니다. 하지만 변기물을 내려도 거품이 오래 남아 있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단백질은 몸에 남아야 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단백뇨가 있다는 것은 신장의 필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소변 색깔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옅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이 탁해지거나 갈색 빛을 띠거나 심한 경우 붉은 기가 돌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나 특정 약물을 먹으면 소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변색이 이상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 횟수의 변화도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한다면 이것은 신장이 수분 농축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두세 번씩 일어난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신장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얼굴이 붓고 발목이 붓고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잘 안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수분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그 결과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침에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게 붓는 것은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있으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를 나이 탓, 스트레스 탓,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된다면 한 번쯤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션을 발라도 안 낫고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못 찾겠다면 혹시 신장 문제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려움증이 신장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요독증이 생깁니다. 요독증은 혈액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 독소들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메스껍고 밥맛이 없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도 요독증의 증상입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면 단순히 미각이 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입니다.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근육에 이상이 생깁니다. 특히 칼슘과 인의 불균형은 근육 경련을 자주 일으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숨이 찬 것입니다. 신장 문제로 빈혈이 생기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분이 몸에 쌓이면 폐에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과 연관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변의 변화, 부종,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 근육 경련, 숨참.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신장을 해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찌개, 국,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우리 식단에는 염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이것을 처리하느라 과로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높아진 혈압은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이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덜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반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냉동식품, 과자, 빵.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신장에 특히 해롭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여분의 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이 쌓이고 이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제이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등 인산이 들어간 첨가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의 남용입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신장의 일입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은 문제가 없지만 하루에 체중 1kg당 2g 이상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분이 이것을 모르고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진통제 남용입니다. 두통이 올 때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도 과량 복용하면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만 복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신장에 덜 해로운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과음을 하면 신장이 이 대사산물을 처리하느라 과로합니다. 또한 술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것은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탈수 상태에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음은 특히 해롭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날에 나눠 마시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해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 가공식품, 단백질 보충제 남용, 진통제 남용, 과도한 음주.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하나는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런 증상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과일들입니다. 물론 과일만 먹는다고 신장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신장 질환을 과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또는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섬유질, 비타민들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일이 신장에 좋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귤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있어서 블루베리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진한 파란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로 생기는 물질입니다. 적당량은 면역 기능에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기가스가 너무 많으면 환경이 오염되듯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몸이 손상됩니다.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 섭취가 신장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또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당뇨병 예방은 곧 신장 질환 예방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신선한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제철이 아니면 신선한 것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제철에 수확해서 바로 얼린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무디에 넣어서 갈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주스나 블루베리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것은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첨가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너무나 흔한 과일이라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것은 신장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장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펙틴은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더라도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 사과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둘째,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고 이것은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같은 칼륨이 높은 식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신장 환자도 적절히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서양에서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과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르세틴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을 먹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으면 농약 잔류물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면 농약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과일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있지만 주스는 순식간에 마실 수 있고 포만감도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여기서 귤이란 감귤류 전체를 말합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등을 포함합니다. 감귤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신장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비타민C 섭취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감귤류에는 또한 시트르산이 들어 있습니다.
시트르산은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신장에 돌이 생기는 병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반복되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트르산은 소변을 알칼리화하고 칼슘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서 결석 형성을 예방합니다. 미국 비뇨기 과학회에서는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레몬물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레몬 반 개 정도를 물에 짜서 마시면 시트르산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귤은 수분 함량도 높습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결석 형성도 예방됩니다. 귤을 먹으면 수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몽을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면역 억제제 등 많은 약들이 자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귤이나 오렌지는 이런 문제가 적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3가지 과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모두 흔하고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과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과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열심히 과일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과일 주스를 조심하세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강조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과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적당량만 먹게 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당분이 녹아있는 물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포만감도 적어서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먹으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껍질을 까고 한 조각씩 떼어 먹고 씹어서 삼킵니다. 한 개 먹으면 꽤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초 만에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00%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무첨가라고 써 있어도 과일 자체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시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주스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고 과육까지 함께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양은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과일 통조림과 말린 과일을 조심하세요. 과일 통조림에는 시럽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럽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과일 자체의 영양소보다 설탕이 주는 해로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사과 등 이런 것들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생과일보다 당분이 몇 배나 높습니다. 또한 보존을 위해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린 과일은 휴대하기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줌씩 집어먹다 보면 순식간에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과일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일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멜론, 키위, 아보카도 등은 칼륨이 높은 과일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블루베리, 사과, 귤은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건강보조식품에 주의하세요. 요즘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허브 추출물, 비타민, 메가도스, 미네랄 보충제 등 이런 것들 중 일부는 오히려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에 좋다고 해서 고함량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량의 비타민C는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허브 보충제들은 간이나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 섭취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신장에 좋지만 통째로 적당량 먹어야 한다. 주스, 통조림, 말린 과일은 조심해야 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제 과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습관,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앞서 나트륨이 신장에 해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물을 덜 드세요. 한국 음식에서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국물에서 옵니다. 찌개, 국, 탕, 라면, 국물,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적응합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덜 짠 음식에도 익숙해집니다. 요리할 때 소금을 줄이세요.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약간만 간을 하세요. 그러면 같은 짠맛을 내는데 더 적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표면에 뿌린 소금은 혀에 직접 닿아서 더 짜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식빵 한 조각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고 시리얼에도 과자에도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모든 식당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요청하면 맞춰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외식 메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짠 것을 선택하세요.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가 보통 나트륨이 적습니다. 두 번째 습관, 충분히 물을 드세요. 물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더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서 결석 형성도 예방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물 잔으로 약 8잔 정도입니다.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면 더 마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을 보시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적절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변량이 줄어든 분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커피나 술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수를 유발합니다. 맹물이나 보리차,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음료가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이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면 신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낮아집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운동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등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걷기가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만 신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다면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2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습관,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됩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은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면 신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혈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대충 보고 지나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도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작년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갔는지, 사구체 여과유, AGFR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변화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 60세 이상이신 분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면 누가 고생할까요? 물론 본인이 제일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고생합니다.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투석 후에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을 못합니다. 누군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힘듭니다. 특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기꺼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그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해서 더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 노화, 약물, 남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나트륨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남겨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번 주말에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마트에 가시면 블루베리나 사과를 사오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자유롭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후. 그것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댓글로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건강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한 친구 중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비싼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댓글로 건강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